중국이 한 번의 태풍으로 국가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난 6월 태평양에서 형성된 올해 첫 번째 태풍 오디비가 중국 대륙을 강타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상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이번 태풍의 중심 기압은 960헥토파스칼로 중국 강도에 해당했지만 중국의 대응 능력은 마치 카테고리 5급 슈퍼 태풍을 맞은 것처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태풍 오디비의 경로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태풍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서진하면서 남중국해를 통과했는데 이는 한반도로 향하는 전형적인 태풍 경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같은 경로의 태풍이 한국을 강타할 때와 중국을 강타할 때의 결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의 태풍 대응 매뉴얼과 중국 기상당국의 대응을 비교 분석한 국제기상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태풍 예측 정확도는 96.7%인 반면 중국의 정확도는 72.3%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해 대응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상륙 72시간 전부터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전국 17개 시도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의 피해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시간당 강수량 풍속, 해수면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대피 경로까지 제시합니다. 반면 중국의 재해 대응은 여전히 상명하달식 관료제에 의존하고 있어 현장 상황이 중앙정부에 전달되기까지 평균 6시간이 소요되며 이마저도 지방관리들의 실적 부풀리기로 인해 왜곡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이난성에서 벌어진 참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인프라의 허술함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이난성은 중국이 자랑하는 국제적 관광 휴양지로 매년 수조 원을 투입해 개발해온 곳입니다. 그런데 초속 30m의 바람에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태풍 인남노가 초속 45m의 강풍을 동반했지만 부산과 울산 등 주요 도시들은 24시간 이내에 정상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건설 기준의 차이에 있습니다. 한국의 건축법은 내풍 설계 기준을 초속 50m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가 건물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면 중국은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졸속 건설로 인해 기본적인 내구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중국과학원 건축연구소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건물 수명은 25년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85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하이난성 곳곳에서 목격된 야자수 뽑힘 현상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람이 세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조경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중국의 조경수 식재 기준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태풍 다발 지역인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는 바람에 강한 수종을 선별해 식재하고 지하 3m까지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토양 개량을 실시합니다. 또한 식재 후 3년간 지지대를 설치해 뿌리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보호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외관상 보기 좋은 조경만을 중시해 뿌리가 얕은 야자수를 대량으로 식재했고 토양 개량 없이 표면적인 식재만 진행한 결과 첫 번째 태풍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는 중국식 발전 모델의 근본적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사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야오닝성 다렌시의 경우 일주일간 내린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의 40%에 달했는데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는 도시 설계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렌시의 하수도, 용량은 시간당 25mm 강수량 처리가 한계인 반면 서울시는 시간당 95mm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울시의 경우 2022년부터 스마트 하수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강수량을 예측하고 하수도 용량을 자동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전에 홍수 위험 지역을 예측해 해당 지역의 하수도, 펌프를 사전 가동시키고 인근 저류지의 수위를 미리 낮춰 여유 공간을 확보합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1980년대 수준의 원시적인 배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조금만 비가 와도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어진 차량 침수 사고들을 분석해보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침수된 차량만 37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이 많이 와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도로 설계 기준 자체가 배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도로 설계 편람을 보면 모든 도로는 최소 2% 이상의 종단 경사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는 자동 배수 펌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남역, 광화문 등 주요 지역에는 지하 50m까지 내려가는 대형 빗물 저류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에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의 도시들은 경제성만을 고려한 평면적 개발로 인해 자연 배수가 불가능한 구조로 건설되었습니다. 더욱이 지하수 과다 채취로 인한 지반 침하까지 가세하면서 원래 평탄했던 지역이 오히려 움푹 패인 저지대로 변해버린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베이징의 경우 연간 5cm씩 지반이 침하하고 있어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50cm나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홍수 현장에서 물고기를 잡고 떠내려온 나무를 줍는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단순히 도덕성 부족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중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생존 위기를 반영하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절대빈곤층은 공식 통계 6억 명을 훨씬 초과해 실제로는 8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0위안, 한화로 약 3만 6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서울시 최저임금 1시간치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사실상 붕괴 상태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의료보험 가입률은 95%라고 선전하지만 실제 보장 범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중증질환 발생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치료비의 80% 이상으로 결국 대부분의 서민들은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 달하며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업률도 공식 통계와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실업률을 5% 수준이라고 발표하지만 독립적인 경제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실업률은 25%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3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40%에 육박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수가 나서 공짜로 물건을 얻을 기회가 생기면 생존 본능이 도덕성을 압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보여줬고,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질서 있는 대피와 상호부조를 실천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어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지원금 등 다층적인 보호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도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국제금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지수는 2019년부터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특히 일선 도시들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은 500위를 넘어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가장 비싸다는 서울 강남구조차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이 150일 수준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LTV, DTI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급격한 시장 붕괴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헝다그룹의 부채는 3천억 달러로 한화 약 4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컨트리가든, 비구이안 등 다른 대형 부동산 기업들도 각각 2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 상위 10개 기업만 합쳐도 한국 GDP의 3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위안표, 채권들이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하는 정크본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기업 발행 채권의 평균 수익률이 15%를 넘어서고 있어 이는 파산 위험이 매우 높은 기업들에게나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의 주요 건설사들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3% 내외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부채 비율도 200% 이하로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건설업계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개인 부채의 급증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가계 부채 비율이 GDP 대비 62%를 넘어서면서 위험 수준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 부채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곧바로 가계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중국보다 높지만 부채의 질적 측면에서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45% 수준이며 나머지는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한국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제도를 통해 개인의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과도한 부채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부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830만 명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는 남한 인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면서 생산성 저하와 사회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재기 기회를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도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신용관리를 완화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청년층의 절망은 특히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탕핑족이라 불리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한 세대의 절규입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중국 청년의 72%가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85%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한국 청년들의 의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4년 조사에서 한국 청년의 68%가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73%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사회 이동성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교육을 통한 계층 상승이 여전히 가능한 사회인 반면 중국은 태생적 신분이 평생을 좌우하는 신계급 사회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도 이런 절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가오카오라 불리는 대학 입학 시험의 경쟁률이 매년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대학 졸업생 1,150만 명 중 정규직에 취업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67%로 중국의 3배에 달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창업 지원, 직업훈련, 인턴십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있으며 K-스타트업,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의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분야도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이후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국과학기술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7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제조 기술 개발이 최소 10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65%에 달해 글로벌 AI 혁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생산 비용 상승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47%가 중국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고부가 가치 제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의 기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 역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GDP의 80%에 달해 시스템 리스크가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은밀한 부채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실제 부채 비율은 GDP의 40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시스템 리스크 지수는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권의 자기자본 비율은 15% 이상으로 국제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경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극심해지면서 이제는 기후변화가 중국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미세먼지 농도는 WHO 권고 기준의 5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주요 하천의 70% 이상이 심각한 오염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친환경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그린 뉴딜을 통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잡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식량 안보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경작 가능한 토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식량 자급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농업농촌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곡물 자급률은 2024년 현재 85%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대두와 옥수수는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면적 대비 식량 생산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과 정밀농업을 통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특히 첨단 온실 기술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농업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을 구축해 식량 안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22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 중국 인구는 13억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2024년 현재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5%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2035년에는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런 변화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도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대응 방식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부터 고령화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실버 산업 육성을 통해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 간의 경제 격차가 30배 이상 벌어지면서 사실상 다른 나라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억 명이 넘는 농민공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지만 호구제라는 신분제로 인해 2등 시민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신도시 건설,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 광선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전국에 균등하게 구축해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적 고립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유럽과의 관계 악화, 아시아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QUAD, AUKUS 등 대중포위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중국의 전략적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G20, OECD, DAC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협력, 평화구축,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세계적 확산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K-POP, K-드라마, K-푸드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130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 GDP의 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중국도 공자학원 등을 통해 소프트파워 확산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선전 활동으로 인식되면서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 홍콩 민주화 탄압, 신장,
위구르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도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특허 등 기술적 가치가 낮은 것들입니다. 핵심 기술 특허에서는 여전히 미국, 일본, 독일 등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특히 반도체, 항공,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서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